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유럽 대도시 중에서도 주거비가 낮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유럽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진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전쟁의 폐허를 지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 오스트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와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편 군부 독재와 가난에 신음하고 있는 미얀마는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풍부한 수자원, 최고급 목재, 희귀 보석에 희토류까지 가진 것이 너무도 많은 나라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고립되고 무너지게 됐을까요? 잠시 후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집에서 세계 속으로 오늘은 오스트리아와 미얀마로 떠나보겠습니다. 10월 8일 수요일 추석 연휴에 보내드리는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입니다. 집에서 세계 속으로인데요. 어제는 스웨덴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또 다른 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이 쓰신 책 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리.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 정도는 알자. 네. 지리라는 것도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공간이 참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 책이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잘 되고 좀 얼굴이 좀 좋아지신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예. 지금까지 한 6세 정도 해서 한 10,000부 정도 이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들 이제 힘들다 하는데 출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뭐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그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나름대로의 방식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어떤 막연한 두려움, 불안은 사라지고 어떻게 대응할지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몇 년 동안 이제 여러 나라를 다루면서 새삼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모순된 존재다. 한없이 약하고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악마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또 한없이 무기력하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또 꾸역꾸역 또 세상을 바꿔나가는 방법을 또 찾아내고, 무서운 생존 능력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각각의 동네, 지역,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다른 곳에서는 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이제 종종 깨닫는데 또 여행보다도 이런 책을 통해서도 그런 다양함을 인정하고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집에서 세계 속으로 두 번째 시간 먼저 오스트리아부터 만나봅니다. 오스트리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술의 나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화려하고 아름답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뭐 오스트리아 수도 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뭐 그런 곳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살기 좋은 곳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일자리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물가도 좀 저렴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환경도 쾌적했으면 좋겠어요.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비슷해가지고 순서를 매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서, 맞아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서, 이런 것도 이제 매기는데 이 살기 좋은 도시 조사해 보면 전 세계에서 항상 1, 2위를 이제 놓치지 않는 나라가 오스트리아 수도인 이제 빈이죠. 이 뭐 어떨 때는 이제 비엔나.
네. 하지만 같은 동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국이었던 합스부르크 왕조의 이제 수도로서 정말 그렇죠. 아름답고 이제 살기 좋은 곳입니다. 네. 보통 이제 수도는 대부분 대도시죠.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은 곳도 일부 있습니다만, 예, 수도는 이제 그러다 보니 비싼 곳입니다. 대도시는 서울도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은 물가가.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높은 물가를 자랑하는 곳이죠. 예. 오스트리아 비인 같은 경우는 유럽의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대도시 중에서 가장 주거 비용은 쌉니다. 그래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결과는 이제 위기를 겪고 또 위기를 극복하면서 얻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결과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고 싶은데 지금 서울에 집값이 너무 그렇죠. 막 올라서 주거 비용 어떻게 낮췄습니까? 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서울 시장님들이 네. 때 되면 항상 이제 오스트리아 빈을 찾으세요. 정말요? 예. 전임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현 시장님도 그렇고 다녀오셨어요? 다 다녀오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주거 비용이 낮고 네. 그다음에 좋은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예.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미국식 단독주택이 아니고 네. 대부분 이제 한 5층에서 7층 사이에 이제 공동주택들이 쫙 늘어서 있는 이제 네.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공동주택이지만 단조롭지 않고 도시는 아름답고 또 각각의 주택은 비슷하지만 또 달라 보이는 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시장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주거비용도 낮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데 과연 서울이 이렇게 될까? 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냥 안 됩니다. 안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빈이라는 나라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에서도 가장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어요. 사람은 많고 주택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세입자 권리 이런 건 없고 맨날 열악한 곳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던 곳이 과거 20세기 초반까지 이제 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914년에 터진 1차 세계대전이 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역시 전쟁이. 그렇습니다. 예, 오스트리아가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패전했죠. 네. 그리고 전쟁의 결과로 결국 제국은 해체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국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말, 민족들이 이제 막 섞여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다 민족주의로 묶이다 보니까 독일어 쓰던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제 빈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으로 다시 몰려들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당연히 집이 부족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당장 살 집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무단으로 점유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텃밭 이런 것들을 네. 만들어가지고 당장 이제 뭐 채소 키우고 뭐 닭 키우고 뭐 돼지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집도 짓게 되는 거죠. 무단 점유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사실 이걸 놔두면 그냥 이제 판잣집, 판잣촌 네. 뭐 또는 이제 난개발 네. 뭐 이렇게 네. 되는데 네. 당시에 이제 이 빈이라는 동네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빈 정부는 이제 좌파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주민들의 이런 행동을 말리거나 또는 뭐 탄압하거나 규제하기보다는 네. 그래 어차피 이 방향이면 잘 되도록 하자. 체계적으로 차라리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지점도 우리랑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방식이나 시대 상황이 우리랑은 전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정부에서는 그래 좀 잘해보자. 예, 그래서 오히려 혼자 집을 짓지 말고 힘들잖아. 네. 그러면 서로 모여서 우리 살 집을 같이 지으면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동네에서 집 지을 사람 모여서 우리 일을 합시다 라고 했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 내 집을 먼저 짓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공동체 시설 이런 것들을 요즘에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 시설부터 예, 이걸 먼저 짓자. 그래서 이걸 먼저 지은 동네부터 네. 시정부가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고 사람들도 내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00시간 정도 노력 봉사를 해야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제 그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좌파적인 공동체 정신으로 똘똘 뭉쳤는데 그 모습이 2025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울의 최신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하고 똑같은 예, 체육시설, 회의시설, 심지어 이 당시에 100년 전인데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일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조그마한 작업장 이런 것까지 다 갖춘 공동주택을 짓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공간을 먼저 짓고 그다음이 우리 그렇습니다. 집이니까.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약간 감동도 느껴질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처음 시작이 남의 땅에 이제 지은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분제 사회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회주의 혁명 분위기가 넘치는 이 동네에 계속 있는 게 너무 싫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출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땅을 막 내놓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빈 정부가 나서서 헐값으로 이 땅을 마구마구 사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또 가능하네요. 한 15년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한 1930년대쯤 되니까 네. 이 전체 빈 면적의 한 70% 정도가 시유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이 넉넉하니까 네, 땅값 걱정 없이 집만 지면 돼요. 이러면 사실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비는 이제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오래된 집, 뭐 60년 된 집 이런 집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집들은 재건축보다는 네. 이제 주기적으로 한 20년마다 네.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를테면 뭐 거실이 크고 방이 작았고, 네, 근데 네. 어떨 때는 방이 크고 거실이 작고, 그게 또 나올 수도 있고 예, 시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보수를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빈의 저렴한 주거 비용이라는 것은 풍부한 공유지 그리고 네, 네, 시 정부의 네. 적극적인 공급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어렵겠는데요. 땅값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예. 사유지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인이라는 동네는 1920년대 정말 암울했죠. 세상이 끝났다. 그러게요. 라는 생각이 들던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상황에서 자관 현명한 판단을 했고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 임대주택을 계속 건설하고 팔지 않고 쌓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거 비용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 좋은 날이 있습니다. 운이 찾아온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운을 잘 활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어떻게 네. 보면 빈이 딱 이런 동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빈이 좋고 서울은 힘들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서울도 장점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빈에서 그걸 그대로 갖다 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참고할 만한 점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살기 좋은 집이란 뭘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한강이 보이는 집이 무조건 살기 좋은 집일까?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뭔가를 그래도 함께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집이 좋은 것일까? 그게 정말 의미가 있네요. 여러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빈 이야기였고요. 네. 자, 이번에는 부유했던 나라인데 네. 지금 현재 오히려 사정이 나빠져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몰락한 나라 중에 하나 미얀마. 예, 미얀마 그러면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 옛날 버마죠. 버마라고. 예. 이게 이제 버마라고 우리가 옛날에 알던 이 버마라는 나라 명칭은 이제 이 나라 최대 민족이 버마족이었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이제 버마라고 했는데 네. 소수 이제 민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미얀마로 다시 이제 바꾸게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식민지 이제 진짜 청산하자라고 해서 미얀마로 바꾼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은 나라가 미얀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웅산수치 여사가 이제 민주정부를 만들고 나름대로 괜찮게 뭐 꾸역꾸역 가는 것 같았었는데 네. 2021년에 이제 쿠데타로 일어나서 지금 내전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전체가 지금 사실 내전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평화, 안전 뭐 이런 걸 따지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네. 개인적인 행복 뭐 삶의 안정 이런 것들은 전혀 담보되지 않은 그런 국가가 지금 미얀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미얀마가 네. 우리나라보다 부유했던 적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미얀마는 사실 지금은 못 사는 나라니까 옛날부터 못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영국하고 정말 힘 대 힘으로 부딪혀가지고 물리쳤던 그런 나라가 이제 미얀마예요. 미얀마는 지형을 보면 주변이 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에는 넓은 평야와 큰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의 강국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미얀마의 수도는 저 위쪽에 있는 네피도라는 곳입니다. 네. 네피도는 이제 저 정글에 새로 만든 신도시입니다. 원래는 이제 양곤이라는 곳이 이제 수도였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 양곤은 이제 영국이 탐내던 이제 그러한 도시였고 1852년에 3년 동안 전투를 해서 이 양곤을 자기 땅으로 만들면서 이제 미얀마를 식민지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영국은 미얀마에 이제 큰 강이 있으니까 이 강을 따라 올라가면 그 큰 시장, 중국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미얀마를 점령을 하고 보니까 이 미얀마라는 동네가 쌀도 많이 나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티크 같은 고급 목재도 많으니까 이 항구를 수출 항구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여기 눌러 앉게 됐습니다. 네. 문화적으로도 당시 양곤이 뭐 아주 그러니까 지금 양곤이라고 그러면 되게 쇠락한 도시, 어떻게 보면 쿠바 아바나보다도 더 쇠락한 이제 그러한 도시긴 한데 네. 이 100년 전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뉴욕보다도 더한 다민족 다문화 도시였다. 그래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양곤으로 왔고 여기서 기회를 노리고 살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이 스토리에 양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이게 유명한 게 이제 소설 1984. 네. 그래서 조지 오웰 네, 같은 네.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서 이 양곤에서 경찰관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쓴 이제 산문집 중에서 이제 코끼리를 쏘다 같은 이거 사실 재밌습니다. 되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산문인데 네. 이게 이제 보통 배경이 인도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양곤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칠레의 민중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이제 파블로 네루다 네. 같은 이제 이런 유명한 사람도 사실은 이 양곤에 살면서 다른 세계적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던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의 예술의 거점인 지역이 또 양곤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지만 네. 이게 100년 후에는 과연 그렇죠. 어떻게 될까 네. 생각해보면 아찔한 또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얀마가 원래 가진 게 많은 나라라면서요? 그럼요. 미얀마는 정말 손꼽힐 정도로 많습니다. 자원도 풍부하고요. 예, 일단 제일 풍부한 건 뭐냐? 물입니다. 물. 예, 1인당 수자원으로 보면 세계 2위. 아. 예, 그래서 땅 위를 흐르는 지표수가 8,200억 톤, 지하수 5,000억 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한강, 낙동강 다 합해봐도 330억 톤인데 그러면 우리보다 30배 정도의 수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군요. 예, 그러니까 이 미얀마 같은 경우가 나라 면적이 뭐 크긴 합니다만 중국보단 작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가 수자원만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11배, 인도의 15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물이 부족해서 물이 필요한 산업은 사실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대단하네요. 미얀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자원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석유도 있어요. 그래서 석유도요? 아시아에서 처음 석유가 개발된 곳이 미얀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1853년 그러면 이제 석유라는 것을 가지고 써보자. 땅에서 이런 게 나와라고 하던 그 시절부터 석유를 생산해서 수출하던 나라가 미얀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미얀마에서 천연가스를 채굴을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화석연료 같은 경우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다.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아까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최고급 목재인 티크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가볍고 색도 좋고 무엇보다도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예, 변색이 잘 안 되죠. 네. 티크 생산량 1위. 예, 그리고 보석도 많아요. 진짜로 이 유색 보석, 루비, 사파이어,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옥,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요. 갑자기 웃음이 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미얀마산 루비는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루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중국과 이제 미국 사이에서 이제 주제로 떠오르는 히토류도 많아요. 그러면 미얀마는 이렇게 자원도 풍부하고 물도 풍부한데 이걸 좀 잘 이용해보면 지금 다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얀마는 어떻게 보면은 독립을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라였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영어도 다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독립 영웅이었던 아웅산 장군이 1947년에 이제 암살을 당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첫 스텝부터 뭔가 꼬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급진적으로 이 과거 식민지 모국과 또 단절하는 이런 걸 택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방법이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영국 식민지들이 영연방에 가입을 했는데 미얀마는 처음서부터 그냥 우리는 안 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독립을 이제 주도하던 세력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다양합니다. 민족주의자들도 있고 또 공산주의자도 있고요. 또 소수민족들도 있고 다수민족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좀 아우르던 사람이 아웅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너무 빨리 이제 사망을 하면서 어떤 틀을 잡기보다는
이제 혼란이 계속 유발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틀을 잡기도 전에 이제 우후죽순. 그렇죠. 결국 그러면은 누가 등장하죠? 질서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62년 내윈이라는 이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미얀마식 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이제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모토는 뭐 있어요?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뭔가 이제 뭉클한 단어인데. 참. 그러면서 이제 고립된 길을 이제 걷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좀 아직 이제 토대가 잘 닦여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문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막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탄탄하게 한 후에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립 이거 잘못됐지라고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사실 약간 오류예요. 그래요. 왜냐면은 1950년대 후반으로 만약에 내가 미얀마의 장군이다라고 생각하면 주변을 돌아보면 다 전쟁터입니다. 당시에 이제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제 독립운동, 그다음에 뭐 프랑스와의 교전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미국도 개입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이 신생국가 미얀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하면 우리나라 불바다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문 딱 닫아 걸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야. 이게 이제 사실은 나쁘지 않은 판단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고립 정책이 온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봅시다.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반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총칼로 억누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특히나 이제 이 미얀마 내에서는 옛날 중국과의 교류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중국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미얀마 내부 상황에 대한 불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의 지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967년에 당시 수도였던 양곤에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또 상당히 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 도망친 이제 중국계 미얀마 사람들이 뭐 샌프란시스코로 많이 갔다라는 이런 뒷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1960년대 후반 정도만 해도 그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당시 수도 양곤은 싱가포르보다 훨씬 근대화된 도시. 그렇군요. 이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이 내윈의 쿠데타 때문이었던 건데 가장 잘못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좋은 생각을 했지만 독재로 흐르게 되면 이게 부패를 하게 된다라는 게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오락을 다 폐지시켰어요. 국민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 있나요? 우리는 불교 국가야.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본인은 이제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화 쇼핑 뭐 이런 것도 많이 했고.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오들이 많습니다만 대한민국과 미얀마를 갈랐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교육이라고 봐요. 교육. 사실 미얀마가 식민지 시절에는 인도를 제외하면 동남아에서 가장 글로벌한 교육 체계가 잘 자리 잡은 곳이 이 미얀마, 그중에서 양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식 교육 체계가 딱 틀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이 내윈이 집권한 다음에 이건 다 식민주의의 잔재야. 다 없애. 그래서 모든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교육 예산을 0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거는 그리고 외국인 교사 추방하고. 더 중요한 점은 뭐냐? 영어 다들 잘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영어 사용을 다 금지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런 글로벌 시대가 올 줄 모르고. 그리고 많이 배우면 높이 올라가고 싶고 높이 올라가면 욕심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런 번뇌와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배우지 마라고 하면서 교육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사실 뭐 60년대 좀 이러다가 70년대 풀리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196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근 30년 가까이 유지됐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1988년 8월 8일에 이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8888 항쟁이라고 하는 이제 민주화 요구가 이제 있었고 이 당시에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아웅산 장군의 딸이었던 아웅산 수치가 이제 지도자로서 부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존재가 됐죠. 근데 이게 벌써 근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근 40년 동안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게 사실은 이제 미얀마가 지금 또 저런 어려운 상황을 겪는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가진 게 이렇게나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은 원체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다 부러워요. 다른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가 많이 가졌지만 가장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가 없는 나라. 어떻게 보면 그 자유만 있으면
미얀마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세계 무대에서 미얀마가 다시 복귀해서 옛날처럼 축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적으로도 좀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자유가 이렇게나 중요하다 또 새삼 깨닫고요. 뭐 못다한 이야기는 또 책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집에서 세계 속으로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 미국 경제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제가 최근에 미국 내 대형마트 상점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유통업자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이분이 10년 넘게 유통업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만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더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지난 코로나 대유행 이후로 미국 물가가 많이 지금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세가 적용된 이후에 수입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대형마트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또 가격을 올릴 수도 없으니까 점점 이제 사들이는 어떤 이제 물품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유통업을 그만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미국 전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대형 트럭 운전수들을 이제 가끔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많고 또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낀다. 그래서 앞으로 관세 정책이 악영향을 더 이제 많이 미칠 것으로 본다 이런 견해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확보해내온 재고가 있고, 그렇죠. 당장은 뭐 제조업체나 도매상, 뭐 소매상 등 단계별로 지금은 비용이 분산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큰 충격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고가 떨어지고 수입 가격이 계속 비싸지면 결국 그 관세의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는 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제 제가 만난 유통업자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뭐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더 체감을 못할 것 같은데, 노정민 통신원도 이제 마트 이용하시면 가격이 물건값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좀 실감하세요? 예, 그렇죠. 저도 뭐 한인마트를 자주 이용하고 뭐 미국 마트에도 가서 장을 보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는 뭐 $100,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4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뭐 일주일치 먹을 거는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최소 150에서 $200는 줘야 장을 좀 받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근데 뭐 저희 집은 또 그렇게 뭐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아껴서 산 정도가 그렇고요. 식구가 많거나 음식을 많이 해 먹는 가정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수입하는 과자나 음료수, 아이스크림 같은 식료품이나 의류, 생활용품 등에 이제 앞으로 관세가 적용되면 가격은 더 오를 예정이고요. 또 이것이 이제 자영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미 제가 아까 유통업자에게도 물어보니까 이전보다 한 20% 정도 가격이 오른 것도 많고, 또 실제로 마트에서 종사하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 소비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껴서 보통 이 할인 가격, 품목 중심으로 구매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도 마트에 갈 때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관세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도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커피 수입의 9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관세가 붙으면서 커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커피 가격이 지난달에만 3.6%가 오르면서 201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관세가 장기화할 경우에 이 지금도 커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인데 앞으로 가격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네. 소비자의 발길을 끊는 소비자도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영향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점점 닫을 수밖에 없다. 아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소비 지출이 정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절약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그 지난 2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간식류의 매출은 늘었는데 미국에서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또 비싼 식당의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대형 유통점에서 이게 포장으로 파는 이게 대형 가성비 중심의 제품들 있잖아요. 네. 판매가 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입에 의존하는 신발과 의류 가격은 앞으로 40%가량 더 오를 전망이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요즘 이 고객들이 더 이제 쪼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고용 전망, 개인적 재정 상황 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필수품에만 집중하고 여유분은 포기하면서 소비를 축소하고 있다는 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관세를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앞으로 미국 한 가구당 한 $2,400, 한화로 한 340만 원에 해당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스닉플레이션이 더 위기다.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요. 이 스닉플레이션이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그러니까 스니크라는 이제 몰래, 살며시란 뜻의 단어와 인플레이션, 이제 가격이 오르는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결국은 슬금슬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이 스닉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옛날보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이 관세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세 부과 전에 이미 충분히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세의 충격을 좀 완화했고 또 관세 부담을 유통 과정에서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직접 이제 전가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빠르면 6개월에서 길게는 1, 2년 사이에 소비자들은 언제 이렇게 이게 비싸졌지라고 체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도 소비자들이 이제 관세를 체감하기까지는 약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전망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8월에 발효된 관세의 영향을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또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는 소비자가 관세 비용의 22%를 부담했다면 오는 10월에는 이제 그 비중이 67%, 또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는 70% 이상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뉴욕타임즈도 지난 8월 보도해 보니까 그동안 기업들이 미뤄왔던 관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서서히 미국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고 출혈을 일으키는 물가 인상, 즉 이 스니플레이션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라는 게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까지 올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런 관세 영향이 미국 사회의 생존 기반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기존의 높은 물가에다가 관세뿐만 아니라 뭐 운송비까지 고려하면 물건값을 더 올려야 이윤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함부로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렵죠. 예. 또 관세가 발효된 이제 초창기에는 많은 기업이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거나 유통 과정에서 그 부담을 나눴는데 이제 수익성이 점점 악화하면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그 한인 사회에도 제가 좀 유심히 보면 이 식당의 음식값이 뭐 이미 코로나 대유행 당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한 $9, $10만 줘도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었는데 12,000원 정도요. 근데 지금은 뭐 설렁탕 한 그릇도 최소 뭐 한 $15에서 $20, 한 10만 원 정도는 줘야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음식값을 더 올리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 발길이 끊기고 매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관세 정책이 가져온 이 경제적 부담이 결국은 개인을 넘어서 어떤 미국 사회, 한인 사회 전체에
생존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까지 여기고 있는데 특히 이제 워싱턴 D.C.로는 최근 이제 공무원 대규모 감축 이후에 일자리를 잃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이 관세 인상의 여파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다고 힘든 시기 좀 잘 이겨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G7과 EU가 히토류 가격 하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히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전략자산 가운데 하나인데요. 실제로 미국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히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히토류 가격이 이미 너무나 오른 상황인데도 가격 상한제가 아니라 그 반대죠. 하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 속내가 무엇인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상하죠. 예, 가격 하한제 얘기 왜 나온 건지. 최근 로이터 통신의 재밌는 내용의 보도인데요. 네. 미국이 히토류 가격 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미국 혼자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EU, 그다음에 G7 주요 7개국과 공조할 계획인데 사실 히토류 관련 대책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이 수출 물량을 확 줄여버린 탓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최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미국이 내건 첫 번째 조건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니까 맞아요. 미국이 얼마나 곤란을 겪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네. 이미 2023년에 G7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광산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서방 국가의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겠다라는 핵심 광물 행동 계획이란 걸 수립한 바도 있는데 관련해서 여러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말씀처럼 아리송한 건 하한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가격의 하한선을 떠받치는 건데 이게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히토류 가격은 이미 꽤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가격 하락을 걱정할 수준도 아닌데 팬데믹 이전에 사실 대표적인 히토류 금속인 네오디뮴의 가격이 톤당 한 40만 위안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싼 수준이었는데 근데 공급망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팬데믹 때 4배에 가까운 150만 위안까지 올랐어요. 그 이후에 다시 50만 위안 수준으로 복귀하는가 싶어서 이게 가격이 조금 안정되는구나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다시 80만 위안으로 급등한 겁니다. 올랐군요. 그래서 미국 업체들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니 그러니 가격이 치솟은 건데 근데 가격을 낮추는 상한제가 아니라 가격을 올리는 하한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하한제를 도입하겠다? 네. 사실 하한제의 목표는 이런 겁니다. 중국이 장악한 히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목표인 건데 언제까지 사실 계속 목줄을 잡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정부를 비롯해 각국가에서 여러 정책들을 지원 정책들을 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너도 나도 광산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히토류 정제 시설 이런 것들을 짓고 있는데 심지어 미국에서 유일하게 히토류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정제해서 이걸 네오디뮴 연구 자석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 수 있는 MP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방부가 4억 달러를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격이 급락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업체들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껏 엄청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이윤을 얻을 수가 수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갚게 되고 그래서 가격 하한제로 최소 마진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 사격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기껏 중국에서 벗어난 공급망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망가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가격 하한제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가격이 비싼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 하한제를 한다면 중국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가격 하한제가 필요한 건 아니고 히토류 가격이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서방 진영 같은 경우에도 기업도 생산만 늘리면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사실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네. 더구나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상식적인 시장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 하한제는 오히려 중국 기업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금속이라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드는 일은 사실 최근 상황을 보면 조금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앞으로도 계속 히토류 가격이 비쌀 거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히토류 가격이 싸면 이제 막 공급망을 갖춰가는 미국이나 EU 국가의 히토류 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고 돈을 못 벌면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런 그 어떤 선제적인 조치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당장 뭐 히토류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일은 당분간은 좀 없을 그렇죠. 거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으니까. 사실 시장 원리로만 돌아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네네. 네오디뮴 연구자석이 사실 히토류가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인 건데 이 네오디뮴 연구자석은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 산업의 급격한 성장. 네. 그것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디스프로슘 같은 다른 주요 히토류도 쓰임새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히토류 시장은 시장 원리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이 밑보인 국가의 히토류 금속을 덜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히토류는 필수 금속이니까 미국이나 EU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공급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광산을 만들고 정제 시설을 짓는데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중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히토류를 대량으로 시장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외부 외생적인 변수로 인해서 급락을 할 테고 그러면 빚내서 대규모 투자를 했던 서방 진영의 기업들은 줄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하한제는 그런 상황을 막겠다고 미리 계획하고 있는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 중국이라고 해도 이게 어떻게 제살 깎아먹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막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선택까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사실 그런 전략을 쓴 적이 있어요. 원래는 미국이 독자적인 히토류 공급망을 갖추려고 하는 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네. 원래 1980년대만 하더라도 히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운틴 패스라고 하는 광산이 있는데 여기가 한때 세계 최대 히토류 광산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네. 이게 뒤집어진 게 불과 1990년대입니다. 미국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히토류가 그렇게 안보에 중요한 광물인지는 사실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중국은 일찌감치 그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1987년에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인물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지금 세계 최대 히토류 광산인 바이윈어보라고 하는 광산의 산얘기가 꽤나 유명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와. 그래서 중국이 그 뒤로 빠르게 치고 올라온 건데 그래서 결국 미국 마운틴 패스 광산 그리고 그 광산을 운영하던 몰리 코퍼레이션이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물량도 물량이지만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이길 방도가 없었던 건데 중국의 모든 물품들은 가격이 싸다는 게 정말 장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값싸게 만드는 게 왜 전략이 될까요? 몰리 코퍼레이션이 몰락하기 직전에 사실 대대적인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2011년에 프로젝트 피닉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대략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조 원가량을 투자해서 히토류 산화물 생산량이라고 하는 걸 늘리고 그다음에 정제나 분리 가공 시설도 미국 내에 복원을 하고 그때 계획을 세웠던 것도 사실 이걸 봤기 때문인 건데 그때 일본이 히토류 때문에 중국에 혼쭐을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당시에 조어도, 일본 말로 다오이다오. 이 영토 분쟁 때문에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었는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자마자 일본이 백기를 들었었죠. 그렇군요. 그걸 보고 몰리 코퍼레이션도 사실 대대적인 투자를 했던 거예요. 문제는 2015년에 중국이 갑자기 히토류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려버렸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격이 급락을 했겠죠. 그렇죠. 이런 걸 사실 홍수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홍수 전략. 맞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히토류 맞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몰리 코퍼레이션이 유일했거든요. 네. 중국이 의도했는지 아니면 우연했는지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던 몰리 코퍼레이션은 2015년 6월에 결국 파산합니다. 당연하게도 이후에 중국의 히토류 독주는 매우 공고해졌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이후 마운틴 패스 광산을 아까 말씀드렸던 MP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가 인수를 해서 2018년부터 재가동을 했고요. 그래서 히토류 산화물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쓰고도 남을 만큼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 생산량을 갑자기 늘리겠어 했는데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방어 수단을 갖춰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앞에서 히토류 얘기 나오면 이제 쩔쩔매게 되는. 맞습니다. 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히토류 공급망은 사실 히토류 산화물이 산화물. 그렇죠. 히토류 산화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히토류 산화물은 미국이 쓰고 남을 만큼 미국도 생산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히토류 공급망은 전 세계 물량의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산화물 같은 경우에. 히토류 산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흙 속에 드문드문 섞여 있는 히토류의 농도를 많이 높인 일종의 정광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것 자체로는 히토류가 다 섞여 있어서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잠깐 토막상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찾기가 어려서 히토류는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자연계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데 모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히토류인 건데 자연계에는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뭉쳐 있어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뭉쳐있는 것들이 드물다. 그래서 그게 광산인 건데 안타깝게도 이 히토류가 많이 몰려있는 광산이 중국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뭐 히토류 산화물의 7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요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재련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재련해서 쓸 수 있도록 농도를 높이고 네. 이 재련물을 다시 금속으로 한 번 더 정제를 하면 순도 100%에 가까운 히토류 금속이 만들어지는데 네. 재련 시장의 80% 그다음에 정제 시장의 91%를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갖고 있군요, 중국이.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껏 히토류 산화물을 생산을 했지만 자국 내 재련 정제하는 시설이 없어서 중국에 쩔쩔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MP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 내 재련 정제 시설을 다 갖추고 네. 더 나아가서 네오디뮴 연구 자석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시설까지 지은 건데 여기서 만드는 네오디뮴 연구 자석은 전량 미국 국방부가 사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최대 주주가 된 것이기도 한데 안보상 매우 중요한 기업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히토리로 미국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굴릴 수 있는 걸 못하게 되는 건가? 그러려면 그 상황을 막는 게 중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 또 홍수 전략으로 MP 머티리얼즈를 말려 죽일 수 있다. 적어도 미국은 그렇게 걱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쪽이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많이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좀 있나 봐요. 사실 뭐 히토류 분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자원 분야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대 초반에 미국이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걸 개발해서 네. 중동의 오일 패권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2010년대 중반에 사우디가 이 홍수 전략을 쓰는데 사우디가 이끄는 오펙이 적극적인 증산으로 국제 유가를 급락시켜버린 거예요. 당연히 가격을 내린 만큼 그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들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산유국들은 오펙 회원국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우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철을 시키는데 네. 지금 셰일가스 기업들을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을 말려 죽이지 못하면 앞으로 가격 담합 같은 우월적 지위를 내줘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셰일가스 기업들이 망했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 홍수 전략은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네. 2010년대 후반에 제2차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제1 산유국으로 올라섰는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안정적인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네. 자원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진다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러면 이 홍수 전략 네. 중국이 또 이 전략을 써서 미국 기업을 이제 망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뭐 그렇죠. 예가 있었다. 뭐 지금이야 갈등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히토리 수출을 꽉 쥐고 있고 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뭐 극적으로 무역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달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만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서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더는 히토리 수출을 막을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토리라고 하는 미국이 엄청 무서워하는 이 좋은 칼을 버리는 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압도적인 생산량으로 물량을 밀어내면 가격이 급락할 테고 그러면 MP 머티리얼즈를 비롯한 서방 기업들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당한 적이 있는 미국 서방 기업들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게 히토류 가격 하한제 논의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가격 하한제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 이해는 됐어요. 맞습니다. 셰일가스 때처럼 히토류 전쟁에서도 서방 진영이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바람,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네. 쉽지는 않습니다. 석유야 뭐 사실 중동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나는 것이 많기도 하잖아요. 중동에서 많이 나온다 뿐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에도 정제도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 아니지만 정제를 많이 해서 석유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 같은 뭐 산유국들이 공급망을 장악한 정도가 굉장히 많이 느슨한데 히토류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히토류 강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여튼 매장량만 놓고 봐도 중국이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원광부터 정광, 재련, 정제까지 중국이 압도적인 장악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가장 중요한 디스프로슘 같은 중히토류 금속들은 아직까지는 추출해서 정제할 수 있는 능력, 상업 생산 능력을 가진 곳이 중국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미국 등 서방 진영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사실 이 정도예요. 평소에는 중국 히토류를 사다 쓰다가 네. 위기 시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공급망, 예를 들면 무기에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 안보에 필요한 그런 물량만 갖추는 정도의 공급망을 갖출 수 있다. 그럼 적어도 위기 때 중국에 휘둘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네. 그래서 뭐 히토류 개발이나 정제 이런 것들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망을 단기간에 갖추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네. 히토류 관련해서는 중국이 워낙 앞서 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어쨌든 이 분야에서는 중국의 독주가 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경제 히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리드의 퍼펙트 데이 전해드리면서 신성훈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